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청첩장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력에 표시하고 바로 축의금 봉투를 준비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첩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경조사 소식을 받았을 때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가 이제는 부담입니다. 축의금 5만 원, 7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날아오는 청첩장과 부고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얼마를 해야 하나.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이 돈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현직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경조사는 일종의 투자였습니다. 오늘 내가 축의금 10만 원을 내면 언젠가 내 자식 결혼할 때 돌려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직장 선후배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인맥 관리의 일부였고 사회생활의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 결혼식장은 썰렁했습니다. 그동안 밥 한 번 먹자고 줄 서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챙겼던 사람들이 이번엔 나 몰라라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과장님, 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연간 경조사비로 평균 140만 원을 씁니다. 결혼식에 연간 11번, 장례식에 5번을 갑니다. 한 달에 평균 한두 번은 경조사에 가는 셈입니다.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7만 원 이상을 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 뿌린 경조사비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은 은퇴 후엔 연락을 끊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 후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경조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자녀들 결혼, 친구들 자녀 결혼, 부모님 세대의 장례가 겹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은퇴자에겐 보리고개입니다. 수입은 확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 결혼식을 치른 친구가 휴대폰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 친구들이 야박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경조사를 치르고 나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의 서운함, 그동안 성실히 챙겼던 사람들이 외면할 때의 배신감,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착각이었나 싶은 자괴감. 경조사 한 번 치르고 나면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경조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체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진짜였는가?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이 없어지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누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조사 한 번 치르고 나니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청첩장 한 장이 인간관계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형식적인 경조사에 돈과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경조사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은퇴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견건설회사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5년 차에 접어든 62세입니다. 지난 5년간 그가 겪은 경조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한 일이 좀 특이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연락처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입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박상훈 씨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후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연락받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좀 야박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김 씨 자신이 아들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나름 중간 간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재직 시절엔 명절 때마다 선물이 쌓였습니다. 점심 한 번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골프 한 번 치자는 전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래도 35년 동안 쌓은 인맥이 있으니 아들 결혼식은 성황리에 치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청첩장을 150장 정도 돌렸습니다. 회사 선후배,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까지 그동안 한 번이라도 경조사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도착한 김 씨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특히 회사 관련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부장 시절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후배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골프를 함께 쳤던 거래처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매달 회비를 내며 모임을 했던 동기들 중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그들의 경조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승진 축하, 자녀 결혼, 부모님 장례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차례가 되니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냈던 금액의 절반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청첩장 150장을 보냈는데 실제 온 사람은 50명 남짓. 금액으로 따지면 그동안 낸 돈의 3할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더 서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꼭 올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의 그 허탈함. 15년 전 그 사람 아들 결혼식 때 10만 원을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0km 떨어진 지방까지 차를 몰고 가서 축하해줬던 기억도 났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조사를 치르는 입장과 참석하는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손님으로 갈 땐 축의금 액수만 고민했습니다. 5만 원 할까? 7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런데 막상 혼주가 되어보니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와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멀리서 와준 사람들, 오래 기다려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오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팀장 시절 그렇게 잘해줬던 후배 정민석 씨였습니다. 정 씨가 결혼할 때 김 씨는 200만 원을 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주례까지 섰습니다. 정 씨 아버지 장례 때도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김 씨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관계가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을 때만 존재하던 관계였던 겁니다. 명함이 있을 때만 의미 있던 인맥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간관계에 투자했는데 남은 게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도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지울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히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경조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는 경조사는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경조사만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경조사는 관계의 거울입니다. 경조사를 통해 우리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직함과 명함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직함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명함이 없어도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서로를 챙기는 사이입니다. 경조사는 이런 진짜 관계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둘째, 우리는 관계의 질보다 양을 추구해 왔습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능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넓고 얕은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150명 정도라고. 그마저도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이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서너 명입니다. 경조사를 치르고 나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셋째, 경조사 문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경조사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일을 함께 치르던 문화였습니다. 서로 돕고 나중에 도움받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경조사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아내야 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축하와 위로의 마음은 사라지고 계산기만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봉투를 내밀고 밥만 먹고 나오는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신문은 한국의 경조사 문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워한다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경조사를 가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을 쉽니다. 넷째,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직함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 자체로 존재하는가? 부장일 때의 나와 퇴직 후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 명함이 없어지면 나의 가치도 사라지는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들을 다 벗겨내도 남아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경조사는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째,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직장이라는 소속이 사라지고 역할이 바뀝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관계의 변화는 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관계가 허상이었다는 깨달음,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함을 좋아했다는 자각, 이것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부조보다 말부조가 낫고 말부조보다 몸부조가 낫다고. 돈으로 하는 부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낫고 말보다 직접 찾아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경조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경조사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의 문제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서양처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르는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축의금을 받았으니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축하는 축하로 끝나야 하고 위로는 위로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가야 하는 경조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경조사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올바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경조사로 인해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 형편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 못한 경조사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가서 형식만 채우는 것보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더 값집니다. 결국 경조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적인 관계에서 질적인 관계로, 형식적인 만남에서 진정성 있는 만남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에서 내 마음에 충실한 삶으로, 경조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조사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휴대폰을 열어보세요.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보세요.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 5명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도 편한 사람. 오늘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하세요. 이것이 관계를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경조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우세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고 싶은 경조사만 가세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가는 경조사는 그만두세요. 축의금도 내 형편에 맞게 하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이면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 못하는 경조사에 대해서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세요.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소중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말하세요. 석 달에 한 번,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화려한 식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세요.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내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네 번째, 철학적 성찰을 일상에 담으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배신감, 서운함, 분노는 우리가 만드는 감정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오지 않은 사람을 탓하는 대신 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면을 쓰지만 혼자 있을 때 가면을 벗을 수 있다고. 경조사를 통해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고독은 내면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입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회사를 위해, 체면을 위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주름살이 늘었어도, 머리가 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얼굴은 60년을 함께한 나의 동반자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입니다. 거울 속 나에게 말하세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6번째,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첫째, 오늘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산,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정하세요. 다음 달에 떠날 여행을 계획하세요. 혼자 가도 좋고, 배우자와 가도 좋고, 친한 친구와 가도 좋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겠습니까? 셋째,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하세요. 좋은 신발 한 켤레를 사세요. 지금까지 신었던 것보다 조금 비싼 걸로 사세요. 좋은 신발은 먼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오늘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1시간 통화해도 좋습니다. 다섯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섯째, 맛집을 찾아가세요. 거리가 멀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특별한 식사를 하세요. 혼자 가도 좋고 소중한 사람과 가도 좋습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7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중요한 것에만 쓰세요. 형식적인 만남, 의무적인 모임, 스트레스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진짜 행복을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 마음의 평화를 주는 순간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정리한다고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화로워집니다. 8번째, 죽음을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엇을 후회할까요? 경조사에 못 간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룬 것을 후회할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미루지 마세요.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60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책임 다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체면과 의무에서 벗어나세요. 진짜 나를 찾아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있다면 댓글로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7가지 행동 계획 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세요. 한평생 희노애락을 함께한 그 얼굴을 말입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세요.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세요.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입니다. 후회 없는 오늘을 사세요.